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이 또 어마무시한 걸 만들었다. 향상된 현지화. KF-21 전투기 스텔스 엔진 전부 교체. 한국이 KF-21의 엔진을 국산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는 7월 19일 첫 시험 비행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전투기 엔진 개발을 천명하자 미국이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 격차가 약 50여 년에 이르는데 미국 외에도 세계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방산 성과가 눈부시기는 하지만 엔진 자체 생산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며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라면 정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동안 한국이 보여준 기적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것이었죠. 또한 한국은 전투기 엔진 국산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이 있으며 과연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KF-21은 첫 시험 비행 이후 7번이나 우리 하늘을 나르며 전 세계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무기 수준이 진일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국 무기의 수준이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이 같은 전략 무기의 국산화는 자주 국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한국은 육해, 공군의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미 최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하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한 한국의 방위 산업은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글로벌 방산 분야의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나토 회원국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투기 엔진 개발은 쉽지 않은 도전 영역입니다. 그러나 불과 3에서 4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내 분위기 역시 괜한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 같은 우려를 비웃듯 KF-21 개발에 성공했고 보란듯이 초도 비행을 성공시키기도 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자 휴전국인 한국에서 안보와 국방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공군은 조국의 영공 방어와 수호를 위해 항상 분전하고 있지만 환경적인 여건이 제대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합니다. 한국 공군이 제공으로 운용하고 있는 F-5는 현재 40에서 50년 이상의 노후 전투기로 비행 가는 거리가 짧고 무장 탑재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작전 반경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이미 여러 번의 중대한 사고가 있었고 2000년 이후에만 총 12번의 추락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의 추락 소식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인데요. 문제는 또 언제 다시 추락 사고가 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조총사들은 비행에 나설 때마다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공군 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노후 전투기의 조기 교체 방안과 F-15K의 성능 개량 사업이 의논되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세계가 놀라고 있는 KF-21에 대해서는 자체 개발에 만족하지 않고 엔진을 포함한 핵심 구성품들까지 독자 개발하겠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국산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을 놀라게 한 KF-21에 어떤 엔진이 장착되었길래 이러는 것일까요? 현재 건전성 확인 중인 KF-21은 향후 비행 영역을 남해까지 넓혀 확대 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요. 이와 함께 무장 적합성 여부까지 검증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 학령구소를 필두로 225개에 달하는 국내 업체들, 그리고 약 15개 대학과 10여 개의 정부 출연연구소가 합작하는 KF-21은 대한민국이 자력으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서 국민들에게 K방산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공군이 운용하는 그 어떤 전투기들보다 국산화 비율이 높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공을 지킨다는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쉬움은 남습니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고 현재 65%에 달하는 국산화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은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KF-21에 장착된 엔진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우리 기술이 아닙니다. 때문에 국산화 비율을 80%까지 늘린다는 목표 아래 자체 엔진 개발을 서두르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한다며 비웃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자면 한국의 엔진 성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한국이 목표하는 추력 1만 파운드 이상의 터보팬 엔진을 미국은 이미 1980년대에 완성했습니다. 즉, 자신들은 이미 40여 년 전에 완성한 것을 목표로 할 만큼 낮은 기술 수준으로 국산화를 논하는 것이 우스우며 한국이 괜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고 한국이 목표로 한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현재 적용된 미국산에 비할 바는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시간과 돈을 절약하려면 이미 검증까지 완료된 해외 기술 제품을 사오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기 체계를 들여올 때마다 발생했던 수출 제한을 생각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오히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전투기 엔진 개발인데요. 해외 기술 제품의 도입은 수출 제한이나 기술 개발 제한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방산이 아닌 다른 분야였다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돈을 들일 필요성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방산 분야라면 그렇게 만일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위기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소지도 다분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자 휴전국인 한국이 제트 엔진을 개발하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요의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엔진은 최대 추력 21만 7,700일비며 제연소 추력은 30만 일비입니다. 또한 최대 속력은 마하 2.65에 해당하는 3,224.9km에 달합니다. 한국이 개발에 탑재할 제트기급 첨단 엔진 역시 10,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가지는 타워팬 엔진으로 가스터빈 엔진 전문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할 예정입니다. 누리호 제작에도 참여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과거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다양한 공군 주력기 엔진을 생산했고 한국형 헬기인 수리은의 엔진을 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발될 KF-21 엔진은 28만 일배 가질 것으로 확인되며 쌍발로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개발과 양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2030년대 초반에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이나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에 탑재되는 M818과 대등한 성능의 엔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향후 국산 무인 스텔스 전투기인 가오리-X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성공적으로 발사된 누리호의 엔진 제작을 담당하기도 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엔진의 개발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약 12개국에서 창정비 사업을 수행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제작이 어려운 공정임은 사실이지만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도 국산화를 이루었다며 자신만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국산화 기술이 있음에도 여태껏 개발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로지 전투기만을 위한 국산 엔진을 개발하면 그에 소요된 개발비를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엔진 국산화 시도로 인해 주요 고객사들이 경쟁사로 돌아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리스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더불어 라이선스 생산이나 해외 투자 등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더 강력한 엔진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요. 당장의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년씩 소요되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조로운 시험 비행 일정을 수행하며 국산 전투기 기술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KF-21조차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연구가 지연된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견제와 국내의 회의적인 시각과 비관론 덕에 사업이 중단될 뻔했었는데요. KF-21이 우리 영공을 날기까지는 무려 22년이라는 긴 세월을 필요로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추진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도 어려움은 존재했습니다. 당시 뉴스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은 KF-21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도 난관을 겪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전투함 방어를 위한 골키퍼 도입에서 미국 내일시은 4의 말도 안 되는 청구서를 받았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갑질이라고 해도 종을 정도의 도입비와 유지비를 요구했던 내일시은의 태도는 KF-21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미국 당국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한창이던 지난 2015년 미국은 우리에게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4개의 핵심 장비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4개의 핵심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 개발로 이어졌지만 당시로서는 개발 사업에 차질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같은 핵심 기술 이전 거부나 레이시은 4의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갑질 사건에서 보듯 우리가 은전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며 해외 기업의 부당한 갑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당장의 수익성 여부만 따지다 보면 자력 기술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폴란드를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한국 방산이 경이로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기술 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이어 스텔스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 항공기 시장에 또 다른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KF-21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각종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6세대 전투기로 향할 기술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이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 이에 한국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출격시켜 대응했었습니다. F-35 전투기를 도입한 이래로 이루어진 첫 실전 투입이었는데요. 재래식 전투기 몇 대가 모이든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차례의 시험 비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KF-21 보라매도 이제는 4.5세대를 넘어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난 KF-21이 기대만큼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스텔스기가 제대로 된 실전을 치른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모의전에서 직접 스텔스기를 상대해본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전장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치를 떨면서 증언했습니다. 은퇴한 미 해병대 소속 파일럿 된 플랫닛 소령은 FA-18 슈퍼호넷을 타고 비행하던 도중 스텔스기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참담한 무력감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겨냥할 방법이 없었고 나를 방어할 방법도 없었다. 플랫닛 소령은 수년간 실전을 가정한 훈련을 받아왔었음에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극심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체계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진정한 강점은 예산 편성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보의 차이가 전장에서 얼마나 우세하게 작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텔스기의 공포는 스텔스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레이더와 통신망이 스텔스 전투기를 찾기 위해 동원되고 파일럿과 지휘부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하나로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텔스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광범위하면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KF-21 보라매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 연구개발센터장 강석철 상무는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엔진 개발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스텔스기를 제작할 때 엔진 코어에 추가할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텔스기의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선 엔진 자체보다는 전면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인테이크 덕트, 뒷면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배기 덕트 부분에 스텔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테이크 덕트의 경우 저피탐용 형상 설계와 특수 코팅을 통해 레이더 유효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기 덕트의 경우 엔진에서 내뿜어지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온의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어 적외선 신호를 줄여야 합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배기 덕트의 형상 설계 혹은 바이패스 믹서를 장착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스텔스 형상 설계 연구가 완성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철 센터장은 스텔스 엔진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개발을 시작하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기초 단계에서부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에서 관계부처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제트기급 엔진 개발에 앞서 스텔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본래 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었는데 기기 현재 8,000에서 10,000파운드까지 목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면 출력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현 단계에서도 FA-50급의 엔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 단계에 다다른 무인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무인기 FA-50 KF-21까지 동일한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력을 높인 엔진을 FA-50에 KF-21에는 2대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보 엔진을 뛰어넘는 한 단계 고차원의 엔진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압 고온의 가스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주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램제트 엔진은 압축기가 없이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연소시킵니다. 마하 0.5 이하의 낮은 속도에서는 추력을 얻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일단 비행체가 마하 2에서 4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대기권에서는 로켓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권 안을 비행하는 미사일이나 고교도 전략정찰기 SR 블랙버드와 같은 특수한 비행체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이를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보 램제트 용초음속 터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요소 기술 연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엔진의 장점만을 흡수하여 아음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완성된다면 5세대를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엔진 설계와 함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저피탐 설계가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의 KF-21은 무장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F-21의 내부 무장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무장창 도입은 KF-21의 성능에 상당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장을 내부로 돌리게 되면 외부에 장착했을 때보다 무기 탑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료 탑재량까지 줄어들어 작전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해결책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에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금속재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국내 기업이 탄소 복합 소재로 전투기의 대형 부품을 제작하는데 성공의 국산 전투기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탄소 섬유 소재는 머리카락만큼 얇으면서도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으로 높은 강도와 가벼운 무게를 요구하는 자동차. 현재 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 탄소 섬유로 제작된 부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탄소 복합 소재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얼마 전 방위사업청과 코오롱데크 컴포지트사가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해 T-50 훈련기의 개폐도어를 기존의 알루미늄 복합체가 아닌 경량 탄소 섬유 복합체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민간용 항공기의 랜딩기어 개폐 장치를 복합 소재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T-50 훈련기의 랜딩기어 개폐도어까지 탄소 복합 소재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개폐도어는 수미터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이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을 때는 500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했었지만 탄소 섬유 개폐도어는 단 9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항공기의 전체적인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복합체를 통해 이 같은 대형 부품을 통으로 찍어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의 대형 모듈을 하나의 부품처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전투기를 조립하는 데 금속 리벳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 조립 과정에서 쓰이는 특수 리벳은 개당 수십만 원이 넘으며 전량 미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이 특수 리벳이 전투기 무게 중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전투기 경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줄어든 무게만큼 폭장량과 연료 탑재량을 늘려 작전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복합 소재의 가공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될 탄소 섬유의 공급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복합 소재 시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고성능 우주항공용 탄소 섬유의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효성첨단 소재에서 초고강도 특수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H3065 탄소 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고 기존 소재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3065와 동급의 T1000급 탄소 섬유는 최신 항공기의 동체 및 부품,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발사체 등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복합 소재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기술 연구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이 전력화되는 순간 한국의 공군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보라매가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